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통 건축의 마무리 망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망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용몰이 양쪽 끝에 사용되었던 큰 조형물이 바로 이 망세가 되겠는데요. 치미 혹은 취두, 용두 등이 바로 있습니다. 고려 중기 이후에 치미 대신에 용두, 취두가 새로운 장식 기와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이 용두와 취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삼국시대의 부여에 있었던, 이 사비시대에 있었던 건물의 복원 모습이 되겠고요. 바로 용마루 위에 있는 바로 양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치미가 되겠습니다. 솔개의 꼴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치미 특별전이 벌어졌었던 부여 박물관의 당시 전시장의 모습이 되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치미는 용몰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두 개가 한 쌍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서 뒤에 배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치미가 되겠는데요. 사실 치미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능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용마루와 내림마루 사이를 마감 처리를 해줌으로써 기능적으로는 비가 새는 것을 막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건물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도 담겨져, 벽사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어서 그 형태는 기본적으로 봉황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부수선 절터에서 발견이 된 치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새 깃털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치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새의 꼬리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치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의 깃털 모양으로 형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치미는 기능적으로 용머리 기아 위에 얹혀져서 비가 새는 것을 막음 뿐만 아니라, 자, 이 치미 뒷면에는 이러한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걸 통해서 이것이 불교적인 양식으로서 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룡사에서 출토되었던 망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망세의 모습 자체가 이렇게 변천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런 깃털 모양으로부터 출발해서 물고기 모양을 거쳐서 용 모양으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문양의 형태로, 특히 이 기와에서 장식 기와 중에서는 가장 예술품의 격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결국 어떤 권위적인 건물의 상징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망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황룡사터에서 나온 이 치미 같은 경우는 그 크기만 하더라도 높이가 1.8m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황룡사 구축 목탑이 얼마나 크기였는지 그 비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높이 거의 80m에 달하는 이런 초건축물이 이런 심의로서 장식이 됨으로써 그 건물의 웅장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치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치미가 점차 이 취두와 용두로 바뀌게 되니까 용머리에 있는 것이 바로 취두라면 바로 이 내림마루로 내려오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용두가 되겠고요. 이 추녀마루 끝에 각종 잡상이 끼게 되고 그 밑에 추녀 밑에는 토수가 끼어지는, 자, 이런 형태로 조선시대의 궁궐 건축에서는 주로 이런 형태의 장식 기와가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취두라고 하는 것의 취자가 독수리다 보니까 독수리 머리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숭례문의 용마루의 양쪽에 바로 이 취두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단면들을 보게 되면 세 개로 분리되었던 것을 조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자, 단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밑에는
잡상과 용두가 있게 되니 바로 내림마루의 용두와 그 앞에 각종 잡상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취두의 경우는 이런 형태로 하나, 둘, 세 개가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서 형태를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건축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고요. 조선시대에는 바로 왕실 건축물과 왕과 관련이 되는 건축물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창덕궁 인정전에서 보게 되면 바로 보이는 것이 취두고, 그 다음에 용두, 그 다음에 각종 잡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창덕궁 내의 진선문의 경우도 바로 똑같이 취두, 용두, 잡상이 계속 취두, 용두, 잡상이 쭉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결국 벽사의 의미와 권위의 상징뿐만 아니라 건물에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더해줌으로써 결국 건물의 마무리를 바로 이러한 취두와 같은 장식 기와로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창덕궁 도남문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잡상과 용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마루에 잡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려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서유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연장법사로부터 손오공을 거쳐서 등장하던 바로 저팔계 등의 이런 인물들이 하나의 벽사적인 의미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 개수는 그 건물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경복궁 근정전에는 잡상이 7개, 경회루에는 11개 등이 있었고요. 덕수궁이 1904년에 대화재 이후에 다시 복원이 되어서 대한문의 경우도 이 취두, 용두, 잡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중화 전에 있는 앞문인 중화문에도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형태의 바로 장식기와들이 다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두, 용두, 잡상들. 자, 이 중화전에도 취두, 용두, 잡상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덕홍전에도 바로 용두와 잡상들이, 종묘에도 있는 걸 통해서, 자, 왕실 건축물에는 꼭 이것이 들어가고 이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결국 이것은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러한 취두와 용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희문의 이해가 되겠고요. 자, 이 등의 정자각에도 이렇게 잡상과 취두, 용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한산성 행국에 있는 종묘에도 바로 이렇게 취두와 용두, 잡상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묘의 경우도 이 관우를 모신 곳에도 이렇게 취두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래에 이 한반도에 여러분들 그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이런 취두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이러한 장수 상과 더불어 이런 상이 나왔는데, 이 형태가 놀랍게도 이 숭례문에 있던 취두와 그 형태가 너무나 흡사하다는 걸 통해서 이것이 아주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발굴이 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것이 왜 그러면 이 태안 바닷가에서 발견이 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서울 지역에서 제작된 장식기와가 삼남지방의 왕실 관련 건물에 사용되기 위해서 배로 운반하던 중에 이 해안가에서 침몰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취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건축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이런 장식기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전통 건축, 특히 왕실 건축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장식기와인 취두와 용두, 또 삼국시대 이래로 쭉 만들어졌던 치미 등의 이런 장식기와에 대해서 오늘 또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